자, 다음은 25번이고요. 건축법 명상 이 법 적용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자,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됐습니다. 이렇게 재해로 자연적으로 건축물이 멸실됐고 그 대지니까 기존 건축물이 멸실된 대지죠. 기존 건축물이 멸실된 대지에서 자,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이고 그리고 동수, 청수, 높이도 모두 종전규모 이하이면은 무엇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재축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개축과 재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개축은 인위적 철거가 원인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재축은 이렇게 자연적 멸실이 원인이었고 공통점은 이제 둘 모두 이제 기존 건축물이 해체됐거나 멸실된 대지에서 멸실됐거나 해체된 종전 건축물과 이렇게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가 됐다는 점은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네. 다음 2번. 자, 건축법상 주요 구조하면 우리 어떻게 외웠죠? 내기바보지. 계단에서 그렇게 외웠죠. 자, 그래서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은 건축법상 주요 구조가 맞고요. 피난 계단이 아니고 뭐죠? 주계단은 건축법상 주요 구조에 해당합니다. 피난 계단이 틀렸습니다. 다음 3번. 건축협정이란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대지 간의 최단거리, 대지 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일 때 2개 이상의 대지의 토지 소유자, 2개의 토지 소유자가 이제 합의해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것은 건축협정이 아니고 뭐죠? 결합 건축이 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하청법상 하청구역 내 수문조락실은 2번, 즉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해당한다가 틀렸습니다. 다음, 여러분 도시지역 밖에서 동이나 읍지역은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즉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상, 즉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규정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받지 않는다가 틀렸죠. 그래서 자,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26번이고요. 건축법상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 제한에 따라 같은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공동주택 중에서 기숙사하고 공장은 같은 건물에 건축이 가능하겠죠. 네.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을 경우에는 함께 건축하는 것이 허용이 돼요. 네, 위락시설. 밑에는 위락시설이고 저 위에는 아파트면은 초고층 건축물은 가능해요. 네. 그 다음에 취식산업센터하고 영유아보호법상 직장 어린이집은 같은 건물에 건축을 해도 되겠죠.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하고 도매시장, 소매시장이 이거는 그죠?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은 조용하고 진짜 안전해야 되는데 도매시장, 소매시장이 시끄럽고 안전하니 그닥 보장되지 않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건축할 수 없다. 4번이 답이에요. 중심사업적, 일반사업적 또는 근린사업지역에서 도시및 주거환경지구법상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렇게 중심사업지가 일반사업지가 근린사업지는 주로 도심과 부도심이거든. 여기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방화에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에 따라서 같은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는 허용이 돼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이런 것은 이제 수업할 때 강조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문제풀이 할 때 이렇게 보완이 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잘 읽고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좀 가능했지 않을까. 실제 시험도 상식으로 접근될 문제가 있다고 다 공부한 내용에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네.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 절차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습니다. 2번.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줘서 건축가를 안전할 수 있다. 그럼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줘서 건축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2개죠. 위락시설, 숙박시설이잖아.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숙박시설, 러브호텔 이런 건물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줘서 허가 거부될 수 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지당우수는 주관경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 그렇죠. 주관경 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에서는 층수나 연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위락시설이 사전승인 대상이 되잖아. 정답은 2번이에요. 사전승인 대상 많이 했으니까. 뭐. 그 다음에 공장의 신설증설, 싱설증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은 건축허가 받고 3년 내에 공사 착수를 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2년이 틀렸죠. 분양을 목적으로는 공동주택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는 건축을 신청할 수 있는 틀렸죠.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도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면 건축을 신청할 수 있어. 단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잖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니까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만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 권한을 확보해서는 건축허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네, 틀렸고. 5번.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공사비 1% 범위에서 안전관리 예치금. 여러분 안전관리 예치금은 예치 대상이 연면적 1,000,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공사비 1% 범위 안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8번.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대지와 도로의 관련된 설명,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일반 상업지역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 잡기가 1만 제곱미터인 것은 공개공지확보 대상이다. 맞죠? 일반 상업지역은 공개공지확보 대상 용도지고 문화 및 집회시설도 공개공지확보 대상 용도고 바닥면 잡기가 5천 정도 이상에 해당하니까 공개공지확보 대상 맞는데요. 연면적 합계 5천 정도 미만인 공장을 건축하는 건축소는 대지의 적용 조치를 안내할 수 있다. 맞잖아요? 1번은 동식물은 포함이 아니고 제외. 틀렸구나. 그죠? 문화 및 집회시설은 공개공지확보 대상 위반, 동식물은 공개공지확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연면적 합계가 5천 정도 미만이, 연면적 합계 1,500 정도 미만. 대지 면적 기준은 5천 정도 미만이잖아. 그죠? 대지 면적 기준은 5천 정도 미만인 공장. 연면적 합계는 1,500 정도 미만인 공장은 적용 조치를 안내할 수 있다. 틀렸고. 3번. 대지는 그 대지의 배수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변보다 낮아도 된다. 맞잖아요. 대지는, 건축물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이지만 대지의 배수의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변보다 낮아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인데 그때 접하는 도로는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접하는 도로에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 5번. 허가권자는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한 등 사유로 동의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줘서 지정된 도로를 폐지 변경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도로를 지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도로를 지정할 때는 원칙이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한 등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줘서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어. 근데 지정된 도로를 허가권자가 폐지 변경할 때는 역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근데 이해관계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등 사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폐지 변경할 수 있다는 건축법상 규정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도로를 폐지 변경할 때 모두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은 가능하지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폐지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이것을 비교하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봐요. 허가권자는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한 등 사유로 그 동의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써서 지정된 도로를 폐지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틀렸죠? 맞는 것은 28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네.
29번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선 지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너비가 7m 이상이나 3m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는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너비 몇 미터? 8m 이상. 너비가 8m 이상이면 건축선을 후퇴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거든. 그 다음에 4m 미만. 4m 미만은 좁은 골목길이니까, 그죠? 굳이 건축선을 후퇴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비가 8m 이상이거나 4m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는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 지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교차각이 120도 이상이죠. 교차각이 120도 이상이면은 뭐 교차 각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굳이 건축선을 후퇴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소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맞고 틀렸고.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건축의 위치나 환경 증명을 위해서 필요하면 도시지역에서 4m 이하 부분에서 건축을 따로 지정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정 건축선이라고 해요. 지정 건축선. 허가권자가 별도로 지정한 건축선이죠. 예를 들면은 여기 건축성 도로의 소요비는 4m인데 30m 도로가 있어. 대지가 접하고 있다. 이때 이때 건축선은 어떻게 되죠? 물으면은 대답을 하셔야 돼요. 4m 이상 도로의 대지가 접하면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잖아요. 이게 본래 건축선이 이거라고. 근데 어디에서? 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에서 건축의 위치나 환경 정보를 위해서 필요하면 4m 이내 이하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본래 건축선 말고 별도로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허가권자가 별도로 지정했다고 해서 지정 건축선이라고 부른다고. 이 지정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되는 게 특징이었잖아요.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면 도시지역에서 4m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어요. 4번 위 건축선과 도로경계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 건축선하고 도로경계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되죠. 옳은 것은 4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 건축허가 담장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익률을 넘는 구조를 할 수 없다가 아니고 건축허가 대지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를 할 수 없다. 단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니까.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5번도 틀린 거죠. 맞는 것은 4번. 4번이 정답이 돼요. 30번. 건축법상 구조 안전을 위한 건축물 중에서 착공 신고할 때, 이거 여부라 그랬죠. 착공 신고할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될 대상으로 옳은 것. 층수가 2층 이상, 목구조 건축물은 층수가 2층 이상,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 건축물, 그렇게 보야 되죠. 연면적은 200정도 이상, 목구조 건축물은 연면적 500정도 이상. 그죠? 그 다음에 높이는 9m 이상인 건축물. 처마 높이가 9m잖아요. 높이가 13m 이상이죠. 처마 높이는 9m. 그리고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죠. 정답은 4번이고,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는 10m 이상이 되어야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다음 32번. 건축법상 1조건 확보. 1조건 확보를 위한 건축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준주거지역 안에 건축하는 다가구 주택은 1조건 확보를 위해서 높이 제한을 받는다. 틀렸습니다. 1조건 확보를 위해서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용도지역은 뭐죠? 전용 주거지역이죠. 전용 주거지역과 또 하나가 있죠. 일반 주거지역. 전주 1조.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건축에 허용된 모든 건축물이 1조건 확보를 위해서 건축제한을 받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1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위 1번의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의 높이가 9m를 초과하면은, 네, 9m를 초과하면은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정북 방향에 인접되지 않는 곳으로 띄워서 건축합니다. 맞죠? 지구 단위 교육구간의 대지 상원에 건축하는 건축으로서 해당 대지가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위 1번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죠. 하나의 대지의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공동주택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일반 상업지가 중심 상업지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일조공학부 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네.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 되죠. 이런 부분은 듣고 이해가 잘 안 되면 꼭 총정리 이론 강의를 한번 이 부분을 높이지 않아 듣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32번. 주택법상 다음 빈칸 A, B, C, D 순서대로 옳은 것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읽어보죠. 국민주택 규모로 하면 주거저택 면적 1호 또는 1시당 얼마죠?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로 하는 게 원칙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직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로 할 수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 요건이 3개가 있어. 300세대 미만일 것,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할 것, 도시지역에 건설할 것. 소형주택과 주거주택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는 원룸의 주인집이잖아, 제일 위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85, 100, 385. 85, 100, 385. 그러면은 1번이 정답이 되네요. 다음 33번. 주택법상 주택조합 업무 대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1번. 주택조합 및 조합의 발기는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등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등 일정한 업무를 공동주택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어. 대행하게 할 수 있어.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 중에서 계약금 등 자금 보관 업무는 누구에게만? 이것도 알아야 되죠. 신탁업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해야 돼. 그 다음에 업무 대행자는 사업 연도별로 그렇죠. 분기마다 1년마다가 아니고 업무 대행자는 사업 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업무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택조합과 발기인에게 제출합니다. 틀린 거 찾아야 되죠? 네, 3번이 정답이구나.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자신의 기책 사유로 주택조합과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번 국토교통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를 작성 보고할 수 있어요. 34번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해산 등에 관련된 설명을 옳은 거.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고 3년이 된 날까지 사업계획서를 못 받으면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의 발기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립된 날로부터 2년 된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못 받으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부실조합 정리를 위해서 다 신설된 것들입니다. 다음 위 1번과 2번에 따라서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2번과 발기인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안건 일시 장소를 정하여 조합과의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조합의 해산과 사업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청산인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될 수 없다가 아니고 주택조합의 해산과 사업의 종결,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사업 종결을 결의한 경우 그 주택조합의 임원과 발기인은 청산인이 됩니다. 될 수 없다가 아니고 5번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총회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네. 그래서 맞는 것은 5번이 정답이죠. 네, 5번이 틀린 거 없어요. 네, 정답입니다. 네. 35번. 사용검사에 관련된 설명을 틀린 것은 사업주체가 누구에게? 시장, 군수에게 사용검사 받아야 되죠. 국가고 주택공사인 사업주체라면 누구에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조합도 사용검사 받죠. 그래서 주택법상 사용검사권자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적으로 국토교통장관이 된다고.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로 분할 사용검사 받을 수 있고 주택건설 사업은 언제 임시사용승인 신청할 수 있죠?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위 사의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반드시 동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해야 된다. 아니죠. 위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하여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5번이 정답이에요. 36번입니다. 주택법상 매도 청구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도 청구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계획서를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중에서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틀렸죠? 정답이에요. 매도 청구는 시가로 공식이죠. 그냥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통틀어서 매도 청구 나오는 공식이야, 시가. 그리고 매도 청구 전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힘가잖아. 그리고 대지 면적 9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어. 그런데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동네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결정 고생이 몇 년?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지정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결정 고생이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계속 지정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뭐라고 그랬죠? 오래된 원주민이잖아. 이 오래된 원주민은 매도 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오래된 원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소유자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하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를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교리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교리에 찬성하지 않은 자의 주택, 아파트하고 그 대지 시분권은 매도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매도 청구에는 무슨 법을 준용하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매도 청구는 시가로, 매도 청구 전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협의, 그리고 매도 청구에 관하여 주택법상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준용합니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그렇게 되잖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37번이에요. 투기가일지구에서 전매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투기가일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 제한을 받으나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구는 전매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투기가일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및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구는 전매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이게 정답이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개정됐어. 전매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해서 투기가일지구인 경우 수도권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이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1년이야. 개정됐어요. 개정. 4월 말에 개정됐으니까 기억합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은 이 법 시행령에 의하고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가 틀렸잖아. 상속으로 지정한 주택으로 세대주가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전매가 제한되지 않죠.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에요. 38번.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국토부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권자는 오직 국토부장만 지정권자 됩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분양가 제한을 받죠. 이것도 작년에 신설된 것들이니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시및 중앙경제법상 공공재건축이 아니고 공공재개발이죠. 공공재개발 사업.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틀리네요. 정답이 돼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 가격이 인근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거주무기간이 몇 년이죠? 수도권 공공택지는
주택 매매 가격의 분양 가격의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20% 이상의 프리미엄을 얻어서 입주했으니까 의무 이용 기간이 거주 의무 기간이 5년이고 80% 이상 100% 미만으로 입주했으면 3년. 그래서 수도권 공공택지는 거주 의무 기간이 5년, 3년. 그죠?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3년, 2년 그렇게 되잖아요. 5번. 거주 의무자가 거주 의무 기간 내에 거주를 이전할 경우 거주 의무자는 누구에게? 그렇죠. 한국토지공사에게 매입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이죠. 39번.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격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를 부과합니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그 처음에는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매년 1회, 매년 1회, 1년 2회 이내는 건축법이죠.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요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처리가 아니고 징수. 4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한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후부터 30일 내에 이심청할 수 있죠. 이거 뭐 정말 외워야 됩니다. 이행강제금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징수 등하는 법률에 따라서 강제 징수할 수 있죠. 정답은 5번이에요. 농지법상 농지위원회는 작년에 신설됐잖아요. 농지대장하고. 그죠? 자, 농지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농지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모두 고른 것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모두 고른 것은, 네. 기억,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농지 지도 자격증명 심사합니다. 전용 허가받은 농지의 목적 사업 추진 사항에 관한 확인합니다.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농지 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등 기능을 수행합니다. 농지보존부담금 산정의 적정성 심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네. 그래서 기역, 미연, 디귿, 리얼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여기까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출제 가능한 영역을 출제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부족함이 있지만 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지금 한 40점 이상이라면 앞으로 남은 기간 한 60일 동안 총력을 다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평균 전체 과목 한 15점 이상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이 뜁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